오늘 마지막 이제 특강 좀 남아 있는데요. 예, 한반도 최근 정세와 동북아 미래라는 주제로 이종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종원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되게 정치학자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도쿄 대학에서 정치 관련해 이제 법 관련된 석사, 박사학위를 좀 취득하시고 리쿠 대학의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와세다 대학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교수님으로 겸임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반도 여러 가지 북핵 사태나 이런 걸로 되게 좀 민감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말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온천에 들어가서 감기꾼이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온천에 어제 밤중에도 들어가고 또 아침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야기가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성대한 자리에 제2차 아시아 한인 CNBC 동경대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러주신 오영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기누가와 온천이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입니다.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온천은 겨울이 별미라 그럽니다. 눈이 많이 오고 한 속에서 온천을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도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데 여기 오면 참 좋은데 오시고 가시는 데는 불편함이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동경 부근에 눈이 잘 안 오는데 몇 년 만에 큰 눈이 와서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도 좀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오신 것을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 인사를 드리고 또 성대하게 어제 그제부터 조금 여러 가지 오시는데 많은 지장은 있었지만 알차게 모임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운영을 하신 오영석 회장님, 허임회 총무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테마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한반도 정세, 동북아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합당한 주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주 충실한 이틀간의 모임을 끝내고 돌아가는 마지막 순서로 이런 테마를 주셨는데 아마 다른 순서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제도 아니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택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은 저한테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서가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출발도 하셔야 되고 또 아마 고속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빨리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저하주는 시간이 한 20분, 2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뒤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북한 문제 이런 거는 전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1시간 반도 2시간도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면 5분에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5분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약간 준비는 했지만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한 25분 버전으로 짧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에 온 지 한 82년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35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 2년 동안은 사바티칼로 미국 프린스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실제로 체제한 건 한 35년 넘습니다. 아마 오영석 회장님이 저보다 약간 후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일본에서 얘기하는 뉴커머, 새롭게 온 한국인 세대 중에서는 비교적 빨리 온 축에 속합니다. 오영석 회장도 굉장히 빠르신 편이시죠. 처음에 왔을 땐 별로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 40분 버전으로 늘리겠습니다. 아마 오영석 회장님도 그러셨겠지만은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옛날부터 사시던 교포들 이외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대도 가보니까 뭐 유학생이 한 분 법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치학은 저 하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늘어서 지금은 뭐 아마 그 이전부터 있던 제1교포도 포함을 해서 뉴카머 전부 포함을 하면 국적을 바꾼 취득한 사람을 빼고도 여전히 한 60, 70만, 80만 가까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힘입니다. 뭐 일본이 그것도 사회 특성상 오래 사신 분들, 제1교포, 소위 제1교포 되시는 여기서 나서 자라서 벌써 3세, 4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귀화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적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뉴커머들도 그렇고요. 또 영주권을 가지지만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가 가지는 배타성 때문에 좀처럼 쉽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국적 개념을 그냥 거주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법적인 장애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전 여전히 한국 패스포트고 그냥 교수 비자로 30몇 년 체류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귀화, 소위 귀화죠. 국적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됐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종원으로는 귀화를 못하고 무슨 리노이의 가네모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바꾸지 않으면은 귀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국적을 따야 되지만 그게 좋지만 그러나 뭔가 이름까지 바꾸고 모든 정체성을 바꾸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1교포들도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적을 지키면서 버텨온 거죠. 최근엔 많이 이제 일본도 조금 더 한편에서는 개방적으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도 너무 배제하는 걸 안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취득을 할 때도 한국 외국식 이름으로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무슨 브라질 사람도 라모스 뭐 이런 이름 가지고 취득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한자를 거기에 적당한 한자를 붙이기도 하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한국 이름을 가지고 현재는 아마 그 국적 취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 차별, 문화적 구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나 그런 나라 같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저도 여기 어제 저녁에 와서 또 아침에 몇 분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여러 세계 각국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여기는 물론 기독자 여러분들의 세계적인 조직이지만 새삼스럽게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도 느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한 통계를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저희가 남북한 전부 합치면 한 7,5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남한이 한 5천만 됩니다. 전체 합치면 7,500만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이승열 이사장님이 더 전공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계 현지 국적도 포함을 해서 조선족 이런 분들 포함을 해서 아마 7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반도 인구의 한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해외에 거주하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역사의 마이너스의 유산이었습니다. 워낙 나라가 고생을 하고 나라가 뺏기고 하다가 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다음엔 또 뻗어나가는 구군을 타고 세계로 펼쳐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특히 한인계 속에서는 그 역사의 부의 유산, 마이너스의 유산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그 700여만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이 중국, 한 180만인가 2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00만 정도 됩니까? 그 일본이 60만에서 한 80만 정도 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 구소련이죠. 지금 중앙아시아로 됐지만은 옛날 소련 시절에 카자흐스탄 같은 데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거기서 사시게 된 분들도 한 4, 5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네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다시 말해서 그 네 나라는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여러 한인들이 거주하게 됐다는 것은 근현대사의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인, 마지못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계의 반영, 산물입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이너스, 비극의 역사같이 알려지고 논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한반도, 북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동북아의 가장 단일의 어떤 이 민족 공동체가 동북아의 주요 국가 이렇게 큰 규모로 존재하는 것은 또 한국, 한민족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를 잘 합쳐서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 한반도의 미래의 굉장히 그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가 만약 동북아 이 네 나라 관계가 찢어지고 부딪히고 북한 문제도 있지만 그걸 포함을 해서 분열과 대립이 되면 힘드는 건 한반도고 더 가장 힘든 것은 각각의 나라에 거주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한미 관계가 별로 안 좋고 한미 관계는 비교적 좋은 부분이 많았지만 때로 한국에 관한 여론이 나쁘고 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인보다도 미국에 있는 한국 코리안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련도 이전에는 소련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한인들이 많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어떤 한일 관계, 본국과의 관계에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저는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 또는 북일 관계가 나빠져도 북한 문제가 악화돼도 왠지 그 북한을 공격하면서도 북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 한국계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뉴카머도 포함을 해서 많은 비판과 그런 어떤 비난의 화살 같은 것이 또 현지에 존재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비중이 됩니다. 한동안은 그것이 주로 조총련계들이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납치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조총련이 그동안 북한에 협력을 했던 그런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총련의 또 한 부분을 보면 이쪽에서 나서 자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동안 또 한국 정부가 많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신은 남쪽이지만 조총련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에는 조선학교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쪽 출신이지만 조총련 쪽에 소속을 해서 그쪽에 상당수의 멤버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과의 관련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민족교육을 하고 했던 것은 상당히 좋았는데 저도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납치 문제 때문에 많은 제일 조선계가 고충을 받을 때 가슴 아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조선계 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그 조선학교를 가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본말을 섞어서 하면서도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 이런 표현들을 그냥 씁니다. 여기서 나서 자란 친구들도. 그러나 어떤 한 친구 얘기를 그때 들으니까 한동안 그 납치 문제 때문에 북한 공격이 심했었을 텐데 그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상점가에 일요일 날 식사 나가고 하는데 평소에는 가면은 그 국민학생, 초등학생입니까? 요새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또상 그러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아이도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한국 사람 조선말을 쓰면은 뭔가 당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 어린 마음에도 본능적으로 이건 일본말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면 그냥 오토상이라고 얘기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총련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말 평소에 썼던 건데 텔레비로 보면 계속 북한 공격을 하고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고 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그때는 정말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를 입고 다니는데 가끔 좀 이 해코지를 받고 한 적도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린 마음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부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북한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하나 요새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일 관계도 상당히 험악합니다. 아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잘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멀리 오신 분들도 워낙은 일본의 이런 훌륭한 자연 환경 설비 이것을 즐기고 평가함과 동시에 뭔가 좀 험악해져가는
그런 일본 사회에 관해서도 그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벽에 보니까 기도의 주제에 한일 관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 이 모임을 주최한 일본 지회라 그럽니까? 일본 CBMC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열망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전체 테마하고도 연결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본에 온 지 한 35년 됐습니다. 크게 보면 처음에 한 20년 동안은 제가 막 와서 다녔던 교회 이청길 목사님도 계시지만 처음 유학 와서 처음 제가 82년에 왔을 때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가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총리를 할 때인데 전후 총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아베 총리의 일종의 처음 버전 비슷한 겁니다. 상당히 좀 군국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82년이 그때가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처음 제기된 해입니다. 일본이 교과서를 좀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역사를 미화하기 시작한 부분이 나카소네 현상인데요. 그게 일어나서 중국하고도 부딪히고 한국하고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1982년 9월에 공부를 위해서 일본 땅에 나리타 공항에 하네다입니까? 처음 내린 다음에 상당히 좀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나 이 적국에 왔으니까 열심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85년서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85년에 하나는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이 되면서 냉전이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일본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냉전이 끝나는 간거하고 거의 맞물리는데 오히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엔이 워낙 강해지니까 일본이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경제가 너무 강해졌는데 엔이 여전히 싸기 때문에 수출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엔을 좀 강하게 하자 해서 합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1년 만에 제 기억에 엔이 한 2배, 3배로 뜁니다. 엔의 가치가 이전에 300 얼마 하던 것이 240엔이 되면서 100 얼마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1, 2년 사이에 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엔의 가치가 2배, 3배, 최종적으로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 월급 받는 건 똑같은데 일본에서 쓰면 똑같은데 한 발 밖으로 나가면 3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 개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된 엔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도 아마 제 기억엔 제가 82년 일본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직후서부터 80년대 후반에는 우리도 올림픽하고 해서 경제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보통 젊은 청년들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가 일본 대학에 있어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일본 그냥 대학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조금 돈을 모으면 한국이나 대만은 간단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엔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도 밖으로 나가고 또 기업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강해진 엔을 찾아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들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학을 해서 온 흐름도 있고 그건 일본이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마켓도 커지고 엔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걸 찾아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돈 벌러 온 사람도 많고 진출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특히 아시아와 일본이 아시아로 전개하면서 또 많은 아시아가 일본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일본이 문호를 여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성 있고 국가주의자였던 나카소네 총리가 86년, 7년서부터는 국제화를 표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2의 개국이라고 해서 일본의 문호를 열고 일본의 문호를 여는 것이 일본이 살 길이다. 일본이 더 개방적으로 돼야 된다. 그동안 일본이 너무 좁고 폐쇄적이었다. 배타적이었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더 개방적으로 돼야 된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은 일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본은 굉장히 관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와천 왕이 사망한 게 89년입니다.
냉전 끝난 것도 89년입니다. 그게 한 큰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의 장본이었던 소아천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실도 된 거죠. 일본도 역사를 총괄할 수 있으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는 NHK가 위안부 특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 이런 거 잘못한 걸 많이 했다. 그걸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아시아와 가까워지고 이것이 일본이 나아가는 길이다. 기뻤습니다. 전 대학에 있으면서도 공부하기도 쉬웠고 심리적인 부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호를 여는 과정 중에 또 하나가 저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폐쇄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 종사자들을 외국 국적을 취직을 안 시켰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이 취직을 못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외국인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국공립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원이 없었습니다. 그 뭐 저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나서 자란 그야말로 겉으로 보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제1교포 2세 3세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립대학에는 겨우겨우 취직을 해도 국공립대학에는 정식 취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모순이 오랫동안 배타적인 부분이 계속이 됐는데 일본이 갑자기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난민조약에 들어가면서 82년에 난민조약을 가입을 해서 80년대 후반에 그 난민조약이 발효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외국인 차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등록제도나 이런 모든 면들이 조금씩 개선된 것도 일본이 국제국가로 나가면서 난민조약, 국제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의 난민조약, 선진국들이 하듯이 다른 선진국들이 하듯이 외국인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니까 제도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외국인 취직이 80년대, 제 기억에 88년인가 9년부터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된 거는 제1교포들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에 유능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린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노리고 일본에 온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본 유학 올 때는 공부 좀 하고 학위 좀 딴다 하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일본 뭐 물가도 비싸고 애니 세졌다는 거는 또 더 살기가 힘든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위 끝날 쯤 되니까 일본 대학들이 전부 문화가 열리고 또 국제화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교원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노리고 일본에 왔던 건 아닌데 제가 타이밍이 딱 맞았죠. 학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때 제 자랑한 건 아닌데 여기저기서 와서 구 제국 대학 중에 하나인 도호쿠 동북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센다이에 있는 아주 옛날 7제국 대학 중에 하나, 일본 안에서는 5제국 대학 중에 하나 꼽히는 명문 대학인데요. 거기 법학부에서 정식 교원으로 오지 않겠냐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조금 센다이 떨어져 있었지만 즐거이 갔습니다. 갔더니 동북대학교 창설 이래 법학부 창설 이래 외국 국적의 교원이 정식 교원으로 채용된 건 자네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뭐 영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일본이 너무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건지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동북대학에서 한 5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립교대학이라는 동경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옮겼다가 5년 전서부터 와세다로 옮겼습니다. 물론 제가 뭐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했다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메리트가 되긴 됐지만은 그동안 그래도 일본 사회가 뭐 적어도 대학 사회에서는 그 국제화라는 것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학 사회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무슨 승진의 차별이 있었던 거 아니고 급여도 똑같고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속으로 어떤 나쁜 생각을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저를 동경대학 출신으로 인정을 해주고 동료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일원으로 취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폐가 좀 있지만 일본 대학이 어떤 장애도 장벽도 없기 때문에 있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일본의 국제화의 하나의 성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편하다가 보니까
한국 돌아갈 생각도 잘 안 나고 해서 그냥 되돌아보니까 30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워낙 여기 있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고초가 많았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없어져도 워낙 사회적으로 열린 것 같이 보이면서도 아주 그 세밀한 차별과 차이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일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많이 변하고 그 변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그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영석 회장님의 아주 절친한 관계이시기도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 같은 분 훌륭한 정치가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일본을 끌어나오신 그런 지도자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일본과 아시아 관계를 몸을 바쳐서 이끌어오신 분들인데 하토야마 총리 같은 분들이 여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하면 저는 걱정도 없고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어떤 일본의 개방적인 자세, 열린 자세,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절정에 달했던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유소라 우리말로 겨울 연가입니까? 그 배용준이 연사마가 되고 굉장히 일본 사회 전체가 한국을 굉장히 호감을 가진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일본 계시는 분들도 계시려고 봅니다. 저도 이름이 이종원입니다. 일교 대학에 있을 때는 존사마라고 불리면서 그때는 뭐 수업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뭐 한일 관계 얘기하면 전부 다 친구들이 저보다 더 한국의 스타도 많이 알고 야구 선수도 많이 알고 해서 뭐 한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에 교환 방문을 가고 하면 그렇게들 좋아하고 했던 그런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2005년 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뭐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10년, 11년부터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있고 그때 납치 문제를 북한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 사람들을 납치했다는 감정 때문에 북한 배싱이 시작이 됐는데 그 북한 배싱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의 배싱의 전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을 욕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욕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일본이고 그 물론 계기를 만든 것은 북한입니다. 그 납치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구 일본 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 납치 문제를 북한이 인정을 한 게 일본이 한반도 일본 말로는 조선반도라고 그러죠. 조선반도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 일본에 제가 잘 아는 일본 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일본이 역사 문제로 뭐 좀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 통치를 정말 나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다들 했는데 우리도 좀 했는데 좀 과하게 한 건 사실이라서 그건 좀 미안하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독한 통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미안함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전에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한반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험한 얘기는 일부러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냥 점잖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년 이후에는 일본이 대국이 되고 여유가 됐으니까 더 관대하게 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많다. 좀 우리도 사죄도 하고 잘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납치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보면 자기네가 피해자가 된 겁니다. 한반도의 북반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짓을 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되면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한국 또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북한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거리를 두는 발언 이런 것들을 한두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네트상에서 하다가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은 지상파에서도 엄청나게들 쏟아냅니다. 납치 문제가 그 계기가 되고 또 더 큰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건 동북아의 커다란 세력 균형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1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GDP가
일본하고 같이 돼서 역전하는 게 2010년입니다. 소위 중일 역전입니다. 미중 역전도 경제적인 거로나 2020년대, 25년이나 2030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DP가 같은 규모라는 거는 물론 중국하고 일본이 2010년에 GDP가 같은 규모가 되고 중국이 더 많아졌지만 중국이 일본의 인구의 한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1인당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생활 수준은 10분의 1이란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의 틀로 보면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도 지금 발전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부에 많은 모순을 갖고 있지만 국가 주도로 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경제의 팽창 규모는 많습니다. 약간의 좀 폭발을 해서 버블이 꺼지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가 빠르면 2025년, 물론 지금 실질 구매력 평가로 하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가치로 보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대 들어가면 전체 규모로는 미국을 압도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내려다봤던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이 자기하고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또 자기보다 더 커지게 된 거고, 또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을 해보시고 일본 와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상당히 깨끗하고 많이 선진화되어 있지만 요새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 가면 상해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발전된 부분이 많습니다. 낙후된 것도 있지만 아주 화려한 데는 일본보다 더 화려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달리는 신칸센, 무슨 공항 가는 열차 이런 것도 제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타면 일본 열차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동안 내려다봤던 아시아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되고 일부는 능가하고 자기네가 프라이드를 가졌던 소니가 삼성한테 진다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부터입니다. 중국이 압도했다. 소니가 삼성한테 당했다. 그러고 있던 차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일본은 그냥 망해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일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일본을 따뜻하게 감싸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더 듭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한국이 많이 일본을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약간 좀 반드시 그런 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2011년에 보면 러시아가 북방 영토에서 메드베제프가 북방 영토에 들어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또 열도에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부터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무슨 일본이 어떤 약할 때를 노려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독도 방문을 했는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경위가 있습니다. 그 경위를 잘 설명을 하면 원래는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하니까 일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2010년에 중일 역전이 되고 아시아가 커지니까 이젠 더 이상 내려볼 수가 없고 주변의 아시아가 일본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을 가지는 차제에 2011년에 일본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2012년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2012년 초에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시찰을 하고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가고 일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희가 그때 주변 사람들도 노인들도 많이 하고 질문을 받아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일본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주변국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 우리의 영토도 막 밀고 들어온다 하는 맥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영토 뺏기고 더 일본으로 보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북방 영토는 독도보다 훨씬 더 크고 많고 엄청난 영토이고 그리고 센카쿠는 일본이 지키고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기 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일본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국가의 사이즈로 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고 반발도 더 있으면서도 그 반발을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는 정면으로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현명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쌓인 불만, 2010년에 11년에 쌓였던 불만, 이런 것들이 한국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냥 또 하나의 언론의 자유 비슷하게 돼서 우리가 또 피해받았다 하는 식이 돼서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했던 험한 소리가 한국에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북한보다도 더 한국에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2012년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하는 분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진 때문에 오는 타격도 있지만 한일 관계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 같은 그 민주당 정권이 더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그 하토야마 민주당 총리 포함을 해서 상당히 비전도 좋고 능력도 많으신 분들인데 좀 개혁지향이고 아시아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적인 관료들이 많이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압니다. 그건 단순히 민주당 정권이 무능했다라고 전부 다들 평가하는데, 민주당의 정치가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어제 하토야마 총리 보셨겠지만은 미국 스탠포드에서 공학을 박사학위 따신 분이고 굉장히 현명하시고 논리적이시고 그런 지도자들이 민주당에 많습니다. 그런데 개혁적이고 또 미국과 약간 거리 두면서 아시아를 합쳐나가는 그런 아시아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친미 보수 성향의 이쪽의 관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3년 동안에 관료들이 엄청나게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시켜도 안 하고 미국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죠. 그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정권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좀 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친아시아적인 그런 민주당 정권이 괴멸되면서 일본이 순식간에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탄생을 하고, 아베 처음에는 좌절을 했지만 2차 정권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슬로건은 한 가지입니다. 강한 일본입니다. 일본을 재구축해야 된다. 이제부터 일본을 재구축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한 발 앞선 일본 국익 제일주의입니다. 재팬 퍼스트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어떤 한국에 대한 배려, 한반도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관계없고 일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경제 면에서나 정치 면에서나 우선은 지금 일본의 국익만 가지고 싸워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기조이고, 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된 이후에 벌써 3년, 4년, 5년 더 넘어갔네요. 앞으로도 3년, 올해부터 3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더 우리도 지혜를 내고 힘을 길러서, 일본이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싸우고 비난만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또 현명하게, 더더군다나 몇십만에 달하는 제일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 한일 커뮤니티의 현재와 장래는 한일 관계에, 원만한 한일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한국의 친구들, 정책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일본에 사는 저희들은 한일 관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래, 아베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또 일본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런 보수 정권과도 어떻게 해나갈지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점점 커지고 했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한동안은 일본하고 잘하는데도 중국하고 잘 되면 괜찮다 하는 게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가서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강연 때 가서 얘기를 하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귀를 기울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미디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어제 그저께 또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갈 때마다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솔직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전과 같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약할 때는 그냥 미국하고 일본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저하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변화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한반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좋지만, 그것이 무시하거나 싸움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저는 큰 역사로 보면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그동안 크게 중국 영향력권에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독립국가를 만들고 고종황제 말기서부터 하려고 했을 때 하나의 그래도 이리저리 국제 정세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면서도 독립국가를 만들어낸 힘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입니다.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밸런스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을 현명하게 찾고 그걸 찾느라고 고생도 하고 일본한테 속고 개업하는 일본한테 속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다시 또 중국의 대두와 같이 유러시아가 큰 세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북방에 미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 역사적인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편에만 기울어져 가지고는 힘이 안 됩니다. 중국도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고초를 당한다는 게 사드 문제를 포함을 한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별로 안정되지 않은 채로 중국에만 파고 들어갔을 때에는 경제적으로도 리스크가 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중국 마음 하나로, 중국이 마음을 바뀌면 우리가 그냥 뒤집어지는 다른 데 어떤 힘이 없는 그런 게 됐습니다. 우리는 북방으로 치고 들어갈 때도 소위 동방과 남방을 잘 관리를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저의 지론입니다. 긴 얘기를 말씀 못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저도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거 일본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한국 가서도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이종원이가 일본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친일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좀 고충스럽고 가끔 좀 조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하고 될선 대로 싸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감정이 있고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많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이 상당히 더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러나 지금은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 GDP로 보면 한 50배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45배에서 50배 가량이 됩니다. 1인당 GDP가 20배에서 25배, 22배에서 24배, 그리고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경제 구매로 보면 한국이 북한의 한 4, 50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그 위기감 때문에 핵과 미사일로 해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기 때문에 이게 위협은 위협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죠? 좀 천천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난폭하게 정리를 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한반도에 평화를 달성을 하고 통일로 가야 되는 그 주체가 한국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을 때는 북한도 어떻게든지 다듬어 가지고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통계만 해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한국 인구 5천만의 한 절반가량인 2,400만이 휴전선에서 5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인구의 절반이 그냥 포탄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전장이 되는 곳에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서울과 인천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괘씸하고 못됐더라도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하더라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싫든 좋든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싸울 그런 역량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현명하게 하면서 이런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동북아를 엮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상당히 좀 풍요롭고 그런 모임에 북한 문제를 테마로 해서 저를
강연들 하나 설정을 하신 의도가 저 나름대로는 일본에 계신 여러 제일 한국인 분들의 CBMC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의 문제의식이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 이외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물론 북한 문제가 엄중합니다. 또 북핵 위기가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도 상당히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직업상 여러 나라, 미국, 일본, 때로는 중국말도 좀 공부하면서 중국 언론도 세계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한반도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건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감이 가장 큰 것도 일본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작년이 특히 그랬습니다. 작년 4월이 그랬고 연말이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주간지나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솔솔치 않게 용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은 많이 안 줍니다만은 가서 워낙 바쁘게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당히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위기는 생각을 하지만 당장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왜 그런 요인이 있었는지는 워낙은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컨대 후쿠오카라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배 타면 한 2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작년 초인가 거기에 갔더니 후쿠오카 시에서 한반도에서는 곧 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간의 교류를 중지한다라는 것을 시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신학기 들어가자마자 후쿠오카가 부산 지역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중고등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자매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수학여행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배 타면 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후쿠오카 현해 직원들도 옛날에는 배 타고 2시간이니까 망년회를 부산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돈도 더 싸고 해외여행으로 더 값싸게 망년회를 할 수 있으니까 부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교류도 많았죠. 그런데 4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교류를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걱정을 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는 것은 뭐 겨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부산에서 오는 것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원 노조들은 약간 좀 진보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그런 거를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의도 하고 했지만 워낙 일본 여론이 특히 후쿠오카 시장이 약간 보수파이기도 해서 약간 좀 그런 북핵 위기를 하나의 이유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일본이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서 판짜기를 다시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한반도와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세력 균형의 역전뿐만이 아니고 한반도의 북핵 문제의 유동성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보수화가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보다도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정황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간다 하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은 4기 올림픽 주최국 수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이고 2년 후에 동경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의 수장으로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역사 문제 이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좀처럼 답을 안 하다가 이제 겨우 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상당히 좋고 환영할 일인데 제가 아침 신문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사히 신문을 좀 보십시오. 자기 평창에 가는 목적은 뭐 올림픽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위안부 문제 합의를 꼭 지키도록 이행을 촉구한다 하는 게 하나의 저기 직접 문재인을 만나서 약속을 받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너무 이렇게 쉽게 나가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타협하면 안 된다. 남북 문제에 쐐기를 박는 것이 목표라고 오늘 아사히 신문의 조간에 이면의 톱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그 뭐 일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나는 평창에 가는데 남북 대화가 너무 진전되지 않도록 나는 쐐기를 받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올림픽에 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본 수상이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는 속으로 얘기하고 외교 당국에서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일본의 수상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꺼리낌 없이 주문을 하고 한국을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의 모습이고 한일 관계의 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비난, 경계, 근심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일단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못 있다고 봅니다. 남북 대화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무슨 현송월이 오고 응원단이 오면 그냥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하면, 밖에서 보면 한국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민족만 가지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무슨 북한에 전부 제재를 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재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고, 또 언젠가 이것을 한국 주도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밸런스를 취하면서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민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표나 선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외국에서 오해도 받기 쉽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다가 두시면서, 특히 일본 밖에서 오신 분들은 현재 일본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저의 좀 두서없는, 그리고 예정에 없는 한 40분 버전이 한 45분 버전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여기 일본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오영석 회장님 이하 여러 크리스찬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제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제부터 공항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많을 텐데 고속도로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기를 빌면서 제 두서없는 말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